본 면담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이 주관하는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체록 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손지열 대법관님이시고 일시는 2017년 6월 30일, 장소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입니다. 면담은 손정류가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 활동하시기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되시면서부터의 일들을 주로 여쭈려고 하는데요. 2000년 7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임명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그 당시 상황부터 좀 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어떻게 임명됐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그 뒤에도 뭐 예? 특별히 그때 제가 차장 할 때인데 네. 처장님이 뭐 당일날까지도 아무 말씀을 매일 보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바로 임명 발표 직전에 네가 제청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그때 깜짝 놀랐죠.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기쁘시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그러실 때? 뭐 말씀하신 대로죠. 한쪽으로 무겁고 한쪽으로 기쁘고 그런 거죠. 뭐. 예. 가족분들은 그래도 많이 반가워하시죠? 다 좋아하죠. 네. 그렇죠. 당시 이제 대법관 되실 때 언론 보도를 봤더니 좀 이렇게 약간 길지만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빈틈없는 업무 능력과 인간미를 겸비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구배 판사들의 신망이 높다. 한보 사건,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북풍 사건 등 정치적 사건도 매끄럽게 처리한 경력이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특징 삼아서 인물평을 해놨었거든요.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찬의 말씀이죠. 사람이 다 새로 자리를 임명되면 뭐 그렇게 다 좋은 얘기로 칭찬해 주니까 뭐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 된 거에 하나의 좀 의미가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부자 대법관이에요. 응? 아직도 그런 그게 없는데 뭐 부자 대법관이 됐다는 게 개인으로서도 아주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뤄주고 그랬습니다. 예. 대법관으로서의 하루 일과라고 볼까요? 이건 좀 어떠십니까? 이전하고 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매일 출근해서 그저 일하고 이따가 점심때 점심 먹고 또 저녁 되면 퇴근하고 뭐 그게 뭐 뺑뺑이처럼 도는 생활이니까 뭐 차이랄 것도 없어요. 행정처 차장 하실 때는 그래도 사람을 대하고 이런 일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대법관으로서는 문서를 대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외부인으로서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업무가 어떠신가요?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죠. 일이 많죠. 네. 문서 보시고 예. 하시는데 예. 정해진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례적으로 있는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법관님들. 우선 대법관들 재판하기 위한 합의가 있고요. 네. 합의가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또 한 달에 1번 정도 전원 합의체 네. 합의가 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대법관 회의가 뭐 정기적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뭐 한 달에 1번 정도
그런 회의가 있고 뭐 정기적인 회의라면 그런 거죠. 그럼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견해들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경론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달라지면은 예. 표결을 해서 다수 의견이 이제 이 법정 의견이 되고 그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죠. 저 판결에 이름을 씁니다. 그 지방법원 판결하고 저 하급심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이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 중에 경론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높아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신다는 의미이실 텐데요. 그 기수 고하를 막론하고 대등하게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럼요. 그뭐 일단 대법관 네. 거기서 뭐 기수 따져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선배들 앞에서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나오면. 그건 뭐 무슨 개인으로 말이 아니라 대법관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네. 예. 뭐 처음 대법관 된 사람도 뭐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시면은 그 그냥 일반인들 회식이라고 그러죠. 같이 예, 주장을 예. 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끝나면 저녁을 같이 하죠. 아,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또 취임하시는 부분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행정처장에 취임하시기 바로 전에 2003년 8월에 그 이른바 제4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시환 부장판사가 이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제출해서 그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로 그 전국 판사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일이 지난 다음에 광주 고등법원장 하시던 김용담 그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시고 또 전효숙 여성으로서 그 부장판사가 최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제청되기도 했고요. 김영란 당시 부장판사께서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되시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그걸 좀 일련의 그 연관 과정을 갖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은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계셨는지? 지금도 좀 그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뭐 좀 현출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일 겁니다. 그렇죠. 응? 2002년도에 예. 있었으니까요. 그 소위 이제 좀 행정부 대통령 그분의 생각도 그랬을 것 같고 또 법원의 이제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 이 대법원이 너무 법관들 중심으로 그것도 참 무슨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뭐 무슨 의견서 소장법원들 의견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하니까 김용담 대법관은 그 서열대로 이제 그 다음 서열에서 법관 출신으로 그렇게 제청이 되니까 좀 야단이 났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임명받는데도 제청에서 바로 임명이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리고 뭐 해갖고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제청한 대법원장하고 저 임명권자하고 조금 의견 조금 차이도 조금 현출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단 김용담 대법관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고 좀 다음번에는 조금 개혁적인 사람을 좀 제청을 한다. 좀 그렇게 타협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제가 처장도 되기 전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전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여성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의 전효숙 부장을 지명을 하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본다면 그게 결국 법원의 흐름도 일반 사회 내지 이렇게 정치권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좀 안정과 이렇게 안정기와 격변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4차 파동이라는 것도 그런 격변기에 일어난 하나의 흐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파동으로 인한 여파랄까요? 이런 건 길게 가지는 않았나요? 법원 내부에서는? 길게 갔죠. 길게 갔습니다. 네. 그 후에 그 일이 이제 있고 난 뒤에 제가 처장으로 지명을 받아 서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도 아직도 그 앙금이 좀 남아 있었고 조금 정부하고 그 청와대하고 법원하고 조금 이게 난기류가 조금 형성된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하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차제에 그런 사법 개혁을 좀 대대적으로 해보고 대법원 구성 문제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사법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됐죠. 그게 결국은 뭐 그 파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김용담 대법관 부분님 말씀을 주셨는데 전효숙 재판관 임명 제청한 부분이나 김용남 대법관 임명 제청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나요?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그건 뭐 대법원장이 하는 고유 권한이니까 내가 처장이더라도 그거는 뭐 모르죠. 나중에도 뭐 알려진 바는? 응? 아마 뭐 일반론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 어떤 형태로든 좀 조율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대법원장 안 해봐서. 근데 그 즈음에 이제 2003년에 16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뭐 처장이라는 직위가 사법행정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만 알려져 있지 상세하게 얼만큼 무슨 일을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위치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 처장의 임무는 뭐라고 요약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대법원장님 지위를 받아서 대법원장 보좌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전제에서는 사법행정에 관한 뭐 인사에부터 이 예산에서부터 또 이 재판 사무 지도하는 것부터 뭐 사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죠. 중요한 자리죠. 네. 그 최종용 대법원장님 모시면서 일을 예, 하셨지 예. 않습니까? 최종용 대법원장님과는 이전에도 친분이 좀 있으신 분이었나요? 그렇게 깊은, 제가 뭐 모시든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의정부 지원장 할 때, 그 어른이 서울지방법원 본원장을 했죠. 네. 그저 뭐 그런 정도, 그 외에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든지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은 매일 한 번씩은 뵙게 되시나요? 거의 한 번씩 보죠. 아침마다 처장이 대원장님실에 가서 현안 문제 보고도 하고 또 결심 받을 사항 결심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뭐 한 번 이상 대법원장 뵙는 거로 지휘 때 처장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뵙고 말씀 나누면서 하루 시작하는 식으로 예. 보고도 이루어지고. 예. 또 중간에 뭐 딴 일이 또 있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또 가서 말씀드리고 또 가서 의논 드리고요. 다른 대법관님들하고는 또 어떻게 회의 자리가 정례적으로 있으신가요? 그 회의라는 건 아까 얘기하듯이 그 대법관 행정회의라는 대법관 회의라는 게 하나 행정적 그거로 그런 기구가 있고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아니면은 뭐 대법관들하고도 뭐 일이 있으면 처장이 수시로 대법관실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얘기도 하고 또 그 점심을 매일 같이 먹습니다. 네. 요새는 얘기했지만 대법관 식당에 의해서 거기서 모이면 또 자연스럽게 의견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통 대법원 처장으로서 대법원장님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대법관님들하고의 소통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으로 재직하시던 시기인 2004년 3월에 그 전국 형사재판장 연수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신 게 있는데 이게 17대 총선 바로 직전인 것 같거든요. 네. 그 특히나 이때 이제 전관 예우를 거론하면서 신중한 처신을 주문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뭐 법원에서 선거를 관장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발언의 내용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사화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특별히 결심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시점쯤 돼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해서 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국회의원 그냥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은 국회의원은 더 이상 못하도록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형을 선고하라는 좀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아마 재판장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전관예우라는 건 뭐 그때나 이제나 정말 법원에서 그거 참 숙제처럼 항상 되어 오는 일이고요. 근데 이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심각한 폐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관을 뭐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재판부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변호사하고 가깝다고 해갖고 뭐 재판을 잘 해준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원 안에 있는 사람은 전관예우가 뭐 그렇게 전관예우냐 하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 특히 이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재판장하고 좀 가까운 사람을 선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게
그게 이제 이렇게 자꾸 안 없어지고 참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참 법원의 숙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의심이랄까 이걸 아직도 갖고 말끔하게 털지 못하다 보니까 네, 계속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법개혁위원회 좀 여쭤보겠는데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비법조인도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셨고요. 법관의 호봉 단일화도 추진하신 바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선 사법개혁위원회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인사제도위원회는 법원 내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라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저 대법원장한테 보고가 된 부분이고요.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보다 한 차원 더 위에서 법원 전반적으로 이 개혁할 것들이 뭐 있겠느냐 해갖고 그 아까 그 말씀했던 그 4차 법관 파동이라고 그랬나요? 예, 사법파동이라고.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후속 비슷하게 전체를 법원을 하여튼 조금 새로운 형태의 법원으로 조금 고쳐 나가자 이런 취지로 대법원하고 사실은 청와대하고 합동 비슷하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도 무슨 법관은 거의 2명밖에 18명 중에 2명밖에 관여 안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 각계각층이 이렇게 가담이 돼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한 겁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원의 독립에 있었습니까? 독립성. 법원의 독립이 뭐 따로 그때 문제가 돼서 법원 독립을 뭐 얻어내기 위해서 한 그런 그건 아니고요. 예. 법원 독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역점에 뒀던 바는 어떤 점인가요? 그때 이제 5가지인가 과제를 둬갖고 소위원회를 두고 했는데요. 첫째가 아마 법조 일원화 비슷한 그런 그게 오래돼서 나도 까먹었네요. 여기 정리해놨더라만. 그러면 그 5가지 중에 인사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건 또 별도로 인사 뭐 법관 인사에 관한 그 부분은 네. 거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따지면 그때 된 것이 아까 말한 로스쿨 그렇게 하면서 법조 인력을 확대하는 그게 아마 제일 큰 일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 문제. 그리고 형사 사건 관계에서 형사 증거법 관계에서 굉장히 좀 진일보하는 그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해서 그거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특히 로스쿨 제도라든지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관 대법원장님 재임 시절에도 검토됐으나
특히 용관대 법원장께서 그거는 반대를 또 하시는 입장이셨고, 그런데 지금 최종용 대법원장 시절에 그걸 이제 실현되게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법원 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에 네. 저 반복입니다만은 네. 이 사법연수원이 법조인 교육제도로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첫째로 그건 전문 교육기관이 아닌데 거기 그리고 뭐 교수들도 전부 법적 실무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어떤 교육 전문가들이 아닌데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체 독점적으로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경쟁 체제보다는 발전이 있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교육기관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연수원 몇 기 뭐 해서 동기생 무슨 뭐 해갖고 전부 그 자기들만의 리그 좀 그런 게 형성되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필요에 의해 갖고 사법연수원이 이걸 더 이상 참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조인 숫자도 어차피 좀 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걸 대법원장께서 그걸 그냥 과감하게 정책 변경을 한 거죠. 그게 물론 뭐 법원 안에서도 다 의견을 다 들어서 했습니다. 호권 다수들도 이 시점에 와서는 그걸 다 찬동을 했고요. 예. 로스쿨을 운영하게 되면 사법연수원 제도는 없어지는 걸로 상정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걸 대체하는 거죠. 네. 지금 사법시험이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되는 셈이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김에 특히 그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대법관님께서 보시나요? 제가 이 로스쿨 제도를 참 발의도 하고 대법원장 때 건의도 드리고 한 그런 처장 입장에서 이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로 변환한 건 참 잘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좀 혼란이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착해 나가면은 이 유능한 법조인들을 양성해내는 시스템으로 잘 작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법시험 대신에 이 로스쿨 해서 변호사 시험으로 대체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요, 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도 받아들여서 사회적 반향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활용도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사법 개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세계 각국의 사법 제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배심원제든 참심원제든 어떤 형태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재판 제도를 가진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사람들도 그냥 국민 참여하는 제도를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러니 우리도 이거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그런 재판을 하는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관이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재판을 그냥 일방적으로 재판하는 거는 좀 이게 민주주의 이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스스로 재판에 관여하도록 해서 재판자와 피재판자가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념적인 토대에서 이걸 도입을 하는데 영리식으로 배심 재판을 하든지 또 구라파 나라에는 또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심원 해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본격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우리네 법안에서 그걸 준비하는 그런 인프라가 덜 돼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판 제도가 바뀌는 데 대한 혼란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과도기적 조치로 우리 시대에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참여 재판은 여기서 그 자체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권고적인 효력만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아마 그 사법개혁 그 결의서에 이렇게 해서 몇 년 하고 난 뒤에 2000몇십 년에 이걸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이 발전 방향을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몇 년 지난 뒤에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는 그걸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자체는 그걸 어떻게 이제 더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법리적 전문성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판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이 얼마큼 이 법리적 그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건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로 활성화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재판에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이용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실제 국민 참여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배심원들하고 재판부하고 의견이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애초에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한정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위에서는.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무슨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재판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의 상식에 의해서 이 재판을 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따로 그걸 교육을 시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이 취지에 안 맞습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이 재판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의 상식과 이런 거를 좀. 네, 그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행정처장으로 재직하실 때 또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록관리 제도를 법원에서도 도입한 부분인데 혹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999년에 우리나라에 기록관리법이 생기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 법 이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행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렇게 기록 관리를 이제 새롭게 제도화하고 또 법원이라든지 또 입법부인 국회라든지 여기도 각각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 영구적으로 자기 기록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처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그 법을 받아들이시면서 법원 기록 보존소 설치하고 또 수도권 법원 기록관리센터 설치하고 또 이 법원 내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죠. 네. 그때 그 상황과 뭐 논의 과정, 애로사항 이런 게 있었으면 또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로도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됐고 네. 또 뭐 법률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저 고향에 법원이 그게 무슨 땅하고 교환해서 받았든지 어쨌든 그 땅이 좀 법원이 이제 땅이 한 몇백 평 되는 땅이 있어서 거기를 이걸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록 보존 뭐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면 법원 기록 보존소를 거기 세웠죠. 지금도 아마 거기서 운영이 되고 지금 거기 있죠. 지금은 저 분당 쪽에 그 전산센터 쪽에 있는 전산센터는 저쪽에 있지 않아요? 분당에. 예. 그럼 분당에 있고 기록 보존센터 그거는 고향에 있죠. 아 수도권 기록관이 저 고향에 있는 거고요. 예. 관리센터가. 예. 그리고 분당에는 법원 기록 보존소랑 전산센터 같이 있는 거고요. 아, 법원 기록 보존소는 거기 있어요? 왜 그건 떨어져 있나?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저 분당에는 그때 이제 그 전산센터를 짓자 그래서 거기도 무슨 땅이 마침 있어서 거기다 짓게 하고 기록 보존소는 여기에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전자결제 시스템도 도입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급지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전산 관계로 뭐 원체 변화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느 때부터 그 했든지 하는 거는 딱 기억은 잘 명확하게 안 나네요. 그게 아마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제 퇴임한 뒤인 것 같은데 준비는 그 전부터 쭉 해왔겠지만. 예. 그 법원이야 이제 기록으로 기록이 있어야지 업무가 반드시 되는 데기 때문에 기록을 뭐 유실하거나 누락했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뭐 국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이런 체계를 도입하시는 과정에서요 혹시 법원 내부에 뭐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이 접수된다거나 또 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시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은 없네요. 네. 그게 법원에 이제 기록이라면 이제 행정 기록이 있고 네. 재판 기록이 있는데 네. 재판 기록은 법에 따라서 그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사재판 기록은 확정이 되면 검찰에 보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게 어디죠? 부산에 어디 정부기록 보존관리소 거기를 보내는가? 어디 부산 어디 쪽에 저 법무부에서 관장해서 그쪽으로 어디 보내고요. 민사기록은 이제 대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몇 년 지나 보존 기간이 뭐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지난 건 폐기할 것이고 판결문 같은 건 이제 영구 보존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행정기록은 또 그 아까 말씀하는 그 법에 따라서 그 분류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 걸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건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말씀 중에 재판 기록은 검찰로 보내서 형사재판 기록. 형사 재판 기록은 경찰로 보내서 국가기록원으로 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후에 형사 재판 기록은 대법원에서 청구하시려고 해도 행정부 요청해서 보는 이런 관계로 확정된 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이제 그 행정부의 경우에는 기록관리법 시행하고 이렇게 파급할 때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로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과도기에 이제 좀 불만이랄까요? 애로사항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 기록관리 제도를 새롭게 정착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걸 여쭤봤더라고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는 그런 건 기억이 없는데요. 네. 뭐 대법원에서 전산화를 추진하신 거야 뭐 80년대부터 쭉 해오신 네, 일이니까 네. 특별한 뭐 이벤트는 아니었더라도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여쭤봤던 이유는 업무 방식이 바뀌는 거라 예전에 대면에서 보고하면서 수기로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런 업무 방식이었으면 이제 PC상에서 하다 보니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도입되고 나서의 어떤 조직 문화랄까 이런 데 변화는 없었는지 하는 점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법원의 경우에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원 업무 자체가 이 컴퓨터에 상당히 친숙하게 운영되고 왔기 때문에 네. 예. 하긴 이 법 시행 이전부터 뭐 판례를 정보화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럼요. 이미 시작이 돼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런 말씀이죠.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돌이켜 볼 때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일, 또 제일 아쉽게 생각하시는 일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행한 게 제일 보람된 일일 거고요. 거기 곁들여서 그때 법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법조 일원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쌓으면서 제야에서 법관을 많이 채용을 했다든지 또 요즘 말하는 고등법원 그 대등 재판부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든지 또 법관이 사실은 이게 뭐 제도로 된 건 제도로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법관들이 6개월 평균 6개월 뭐 이렇게 만에 보직이 바뀌면은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꾸 재판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재판 이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보직에 가면은 2년 이상 옮기지 말아라. 그런 사실상 내부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2년 안에는 옮기지 마라. 2년 안에는 법원도 안 옮기고 법원 안에서 맡은 재판부도 2년 안에 이렇게 옮기지 못하게 그런 그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인사 제도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습니다. 막 그런 점이 보람된 일이면 보람된 일일 거고요. 좀 아쉽다면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지만은 저 상고심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게 지연도 되고 대법관들 업무가 과중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좀 고쳐볼까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안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그때도 성사가 안 됐고 아직까지 성사 못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대법관님께서는 부분 지금
저 법관분들이 일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고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업무가 그렇죠. 과중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내가 제일 이 처장이가 관계없이 지금 법관들한테 좀 제일 참 미안하다면 미안하고 참 안 됐다 싶으면 안 됐다 싶은 게 좀 처우가 물론 뭐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은 법관 처우가 좋습니다만은 그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의 그에 비해서 좀 처우가 좀 별로 만족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법원이 발전하려면은 네. 좀 이 영미나 그런 데처럼 법관들의 처우나 이 사회에서의 법관에서의 위치 이런 것도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법조 일어나 해가지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려면은 법관의 그 어떤 사회적인 처우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처우도 어느 정도 그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관 처우에 대해서는 워낙 초창기부터 열악했다는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하면서 그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하던 시기 이때 명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그 대우가 조금 나아졌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그때 한번 법관들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좀 올렸어요. 응? 그래서 그때는 참 한 몇 년 판사 할만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뭐 일반 공무원하고 전부 연동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공무원들에 비해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법관들이 뭐 처우를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반 공무원이나 여기에 비해서 대우가 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법시험이 돼갖고 나가서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법원에다 묶어두고 그렇게 또 과중한 일을 시키려면 또 그런 중요한 일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좀 대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고등법원에서 대등부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그럼 합의부와는 달리 개개의 판사분들이 당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표결하는 거죠. 표결은 하고요. 네. 그럼 그때도 소수 의견 소수 의견 없이 예. 합의부는 표결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왜 합의부도 원칙적으로 표결을 해야죠. 그럼 대부하고 합의부와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거라고 알고 있나요? 이제 일반 합의부는 네. 재판장하고 배석 판사하고 이 연한이 길어서 재판장이 일종의 이 배석들을 가르치는 것 비슷한 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등한 경력의 법관들로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재판장을 해라. 좀 그런 취지죠.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퇴임하실 때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장윤기 처장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분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이 아니시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처장을 하시게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위원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시면서 그렇게 변화한 내력에 대해서 혹시 논의는 처장님 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논의에 뭐 난 퇴임할 때니까 네. 그날 이제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새로 대법원장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법도 고치고 네. 그렇게 이제 장윤기 씨를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항상 저 법원 행정처가 실제 이상으로 참 의심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들어요. 저게 참 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원 행정처에 저게 뭐 전부 자기들을 간섭하는 것 같고, 뭐 자기들 위에서 뭐 지휘하는 것 같고 하니까 법원 행정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 행정처에서 내가 뭐 거기서 실장도 해보고 국장도 해보고 처장, 차장 다 해봤지만은 그렇게 뭐 욕먹을 만큼 그런 권한을 행사하든지 그건 아니고 오히려 법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데 일단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를 좀 슬림화하자. 그래서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이걸 그렇게 고치겠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다시 난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하기를 그건 밖에서 계실 때 얘기고 일단 대법원장 되시면은 처장이 대법관이 아니면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그냥 대법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법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윤기 씨 임명을 해봤는데 막상 대법관 아닌 사람이 처장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일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됐죠. 내 후임이 그분은 아니죠? 맞죠? 네? 예. 내 후임이 김용담 처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장윤기 씨가 하고 그 다음에 김용담 예, 처장이 예, 됐어요. 예. 아. 인수인계 하실 게 그렇게 막 긴밀하지가 않으셨나 봅니다. 기억이 지금. 뭐 처장 인수인계라는 게 별 게 없어요. 아. 그냥 뭐 방이나 비켜드리면 그게 인수. 잘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